조선 최고의 부호, 그의 화려한 회갑잔치. 하지만 그의 숨겨진 죄악은 30년 전 잊혀진 비명과 함께 묻혔어야 했다. 그 순간 낡은 북소리와 함께 들려온 노래는 숨막혔던 진실을 조롱하며 잔치 분위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폭로된 30년 전의 악몽.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탐욕은 죄가 되고 복수는 30년 만에 비로소 정의를 외친다.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유계전 거리 뒤편 최상단주의 저택은 거대한 금빛 궁궐처럼 밤하늘 아래 홀로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그의 회갑 잔칫날이었다. 수백 명이 넘는 손님들로 마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고 기와지붕 처마마다 내갈린 홍사초롱이 대낮같이 밝은 빛을 뿜어냈다. 비단 옷을 입은 여인들의 교태로운 웃음과 권세가 사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높은 담장을 넘어 밤공기를 찢을 듯 끊이지 않았다. 성박 백성들은 기나긴 흉년에 풀뿌리로 연명하고 있었으나 이 견고한 담장 안쪽은 철저히 다른 세상이었다. 잔치상에는 잣즙을 얹은 구운 꽝고기, 커다란 전복, 최고급 청주 등 평민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휘어질 듯 넘쳐났다. 화려한 가채를 얹고 치마를 휘날리는 기생들의 춤 사이와 악사들의 구성진 풍악 소리는 잔치의 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 한가운데 최상단주는 황금빛 용문포를 걸치고 상석에 앉아 고관대작들과 쉴 새 없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기름진 그의 얼굴에는 불을 거머쥔 자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했지만 짙은 미소 너머에는 왠지 모를 불안한 기색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짓눌러온 보이지 않는 죗값의 무게 때문일까? 그는 쉼없이 술잔을 비우면서도 가끔씩 굳게 닫힌 소술대문 밖을 불안하게 곁눈질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라도 불쑥 튀어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의 탁한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왁자지껄하던 잔치마당 한복판에 누더기를 걸친 눈먼 거지가 지팡이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수십 년은 씻지 않은 듯한 악취와 짙은 흙먼지가 향기로운 술냄새를 가르고 번지자 시끌벅적하던 잔치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정지했다. 비단길 위에 흉측하게 찍힌 거지의 발자국에 사람들은 코를 쥐어뜯으며 불쾌함이 가득 담긴 눈빛을 쏟아냈다. 하지만 거지는 쏟아지는 살기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낡은 해금을 무릎에 얹더니 기묘한 가락을 켜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한겨울 삭풍에 여인이 흐느껴 우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기괴한 음색에 얹힌 거지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드는 서늘한 한이 맺혀 있었다. 개성 땅의 달빛은 피처럼 붉었는데 30년 억겁의 세월에 눈물마저 말라버렸구나. 그 노랫소리는 기이하게도 마당의 공기를 완전히 장악하며 잔치 분위기를 압도했다. 상석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최상단주의 붉은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덜벌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내려놓은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거지를 쏘아봤다. 영원히 묻어두고 싶었던 30여 년 전 개성의 그 차갑고 축축했던 밤의 기억이 마치 심장에 정통으로 박힌 시퍼런 칼날처럼 그를 찔러왔다. 30년 전 최상단주는 지금처럼 부유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동업자였던 박선비와 개성 저작거리에서 낡은 코목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다. 박선비는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 굶주린 자를 먼저 먹일 만큼 성정이 곧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최상단주의 가슴 속에는 그의 선량함을 비웃으며 상단을 통째로 삼키고 싶다는 추악한 욕망이 들끓고 있었다. 결국 탐욕에 눈이 먼 그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박선비를 철저히 배신했다. 거래처에 대금이 들어온 날 그를 인적 드문 험준한 산속으로 유인한 뒤 벼랑 끝 거친 강물 속으로 가차없이 밀어버렸다. 진흙탕을 구르며 떨어지던 박선비의 처절한 비명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최상단주의 귓가에 저주처럼 맴돌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괴롭혀온 것은 그 참혹한 살인 현장을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던 박선비의 어린 아들이었다. 아들 명수는 도망치려다 최상단주가 휘두른 말채찍에 두 눈을 심하게 다친 채 어둠 속으로 행방불명되었고, 최상단주는 아이가 산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라 평생 자신을 세뇌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눈앞에 거지가 부르는 가사는 갈수록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마치 30년 전 살육의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개성주막 뒷벌 썩은 고목 밑에 묻은 은가락지. 배신자의 떨리는 손엔 피비린 내가 진동했네.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마지막 벼랑 끝에서 남긴 피오름 소리. 하늘은 다 지켜보고 아는데 땅은 왜 이리도 오랜 세월 침묵하는가. 오직 천지신명과 최상단주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범죄 장소와 훔친 물건. 그리고 박선비가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토해낸 절망적인 유언이 노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상단주는 공포가 극에 달해 이내 광기 어린 분노에 휩싸였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내 눈앞에서 저 요망한 놈의 혀를 당장 뽑아 추죽여라. 그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썼지만 거지는 미동도 하지 않고 해금을 뜯으며 저주의 노래를 이어갔다. 손님들은 심상치 않은 과거사가 폭로되는 분위기에 수근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따뜻했던 잔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어 무덩처럼 스산해졌다. 춤추던 기생들도 아첨을 떨던 관세가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비단 옷을 입은 뚱뚱한 상단주와 뼈만 항상한 맹인 거지의 대치를 응시했다. 경비원들조차 거지가 뿜어내는 살기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자 더 이상 공포와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던 최상단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쿵쿵거리며 직접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극심한 분노와 숨길 수 없는 공포로 이그러져 있었다. 내 놈이 대체 뉘기이게 감히 내 회가변에 기어들어와 미친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당장 내 집에서 물러가지 않으면 뼈와 살을 분리해 줄 것이야. 그는 두툼한 손으로 거지의 멱살을 움켜쥐고 거칠게 흔들어댔다. 하지만 거지는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탁하게 먼 눈으로 최상단주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상단주의 눈동자를 응시하는 듯했다. 대답 대신 거지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검붉은 얼룩이 말라붙은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오랜 세월의 풍파와 누군가의 한 맺힌 피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주머니를 본 순간 최상단주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졌다. 그것은 30년 전 그날 밤 벼랑 끝에서 최상단주가 끝내 박선비의 품에서 빼앗지 못했던 동업 계약서와 증표가 담긴 바로 그 주머니였다. 최상단주는 마치 불덩이에 댄 듯 비명을 지르며 거지의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아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굳게 감겨 있을 줄 알았던 거지의 두 눈이 천천히 떼어졌다. 그의 눈은 결코 멀지 않았다. 무자비한 채찍에 맞은 흉터가 눈가에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상은 안에서 번뜩이는 두 눈동자만큼은 시퍼런 비수처럼 살아있었다. 짐승처럼 억눌러온 원한과 그것을 차갑게 벼려낸 냉철한 지혜가 담긴 두 눈은 최상단주의 밑바닥까지 똑바로 꿰뚫어보고 있었다. 최상단주? 아니, 내 아버지를 무참히 죽인 원수여. 거지의 입술을 뚫고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진 쇳소리가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듯한 묵직하고 서늘한 심판관의 목소리였다. 30년이다. 무려 30년 동안 이 찰나의 순간 내 놈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오늘만을 위해 나는 스스로 장림 행세를 하며 가장 낮은 어둠 속을 기어다녔다. 그리고 내 놈이 부와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더러운 죄악의 탑이 무너질 날만을 매일같이 지켜보고 기록해왔다. 거지가 품에서 작은 호각을 꺼내 길게 불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포졸들이 무거운 철퇴와 창을 앞세우며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산의 진미가 차려진 상이 무참히 엎어지고
지인 귀한 청주가 흙바닥에 피처럼 쏟아지며 차란했던 잔치판은 일순간에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망치려는 권세가들과 포졸들이 뒤엉키는 가운데 최상한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신음만 흘릴 뿐 변명조차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지난 30년 동안 명수는 거지 노릇을 하며 한양바닥에서 오가는 은밀한 정보와 소문을 쓸어 담았고 최상단주가 탐관오리들에게 바친 뇌물장부와 밀수기록, 무엇보다 아버지를 죽인 명백한 정황과 증인들까지 철저하게 수집했던 것이다. 그가 잔치판에서 부른 노래는 단순한 원한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피눈물로 갈아온 복수를 실해가는 사형 선고였으며 이미 암행어사에게 모든 증거를 고발한 뒤 포졸들에게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결국 그날 밤 30년 동안 은폐되었던 모든 죄가 만찬하에 드러났다. 최상단주는 긁어모은 모든 재산을 국고로 몰수당한 채 목에 무거운 칼을 차고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북방의 유배길에 올랐다. 그의 오만한 부의 상징이었던 대저택은 박선비의 아들 명수에 의해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구휼소로 탈바꿈했다. 최상단주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탐욕의 찌꺼기처럼 지워졌고 명수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에서 악을 벌하고 정의를 행한 의로운 자로 오래도록 칭송받았다. 얼마 후 개성 땅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명수는 마침내 양지 바른 곳으로 이장한 아버지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30년 동안 품고 다녔던 피 묻은 비단 주머니를 향불 위에 올렸다. 아버지, 이제야 개성 땅을 비추는 저 달빛이 피눈물 없이 맑게 보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평안하소서. 비단 주머니가 타오르는 연기가 시원한 산배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의 숨통을 옥죄었던 지독한 복수의 그림자에서 마침내 온전히 벗어난 그의 흉터진 얼굴에는 깊은 회한의 눈물 한 방울과 함께 비로소 홀가분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